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먼저 타이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쓰게 되면은 일정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특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은요, 원래 두 개의 서로 다른 객체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즉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참조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알림 사용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참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감시하는 옵저버, 감시 객체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알림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스레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여러 개 사용해가지고요,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멀티 스레드 사용한 기법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타이머라는 타입을 가지고 만듭니다. 타입이 똑같죠? 타이머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임 메소드인 스케줄 타이머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몇 가지 파라미터가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일 겁니다. 셀렉터가 보이네요. 셀렉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셀렉터에 찾아봤었죠. 셀렉터는 메소드 식별자입니다. 근데 메소드는 단독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죠. 메소드는 특정 객체에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렉터를 사용하는 API를 보면은 항상 대부분 타겟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객체를 하나 같이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 속한 요 any 타입의 객체와 셀렉터와 동작을 하게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타이머를 만들게 되면은 타이머가 동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타이머는 invalida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타이머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렉터를 사용하는 타이머는 봤는데요. 이번에 볼 API는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입니다. 클로저를 사용하는 API는 기존의 셀렉터와 타겟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API를 대신해서 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타이머 똑같고요. 타임 인터벌 넣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 여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이름 나오고 이 스키핑 봤었죠? 그 다음에 타이머에 대한 클로저 함수 타입이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타이머이고 그냥 스위프트 보이드인데 그냥 보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타이머와 보이드인 함수 타입을 가진 클로저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타이머는 특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게 되는데 파이어 같은 걸 이용해서 바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타이머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안에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 메소드를 특정 시간 이후에 실행하도록 코드를 짤 겁니다. 클래스 정의입니다. 알람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되고요. 셀렉터를 쓰기 위해서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다음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머에서 사용하는 메소드. 거기에 셀렉터로 파라미터로는 타이머 객체 하나 전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하나 정의했고요. 이 메소드를 타이머 이용해서 호출합니다. 타이머 이용하죠. 스케줄 타이머에 들어갑니다. 1초. 어느 객체요? 이 객체는 미리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셀렉터 이용합니다. 샵 셀렉터. 그 다음에 타입 이름. 그 다음에 링이라는 거. 물론 링이라는 이름에 파라미터 하나 있습니다만 이 클래스에 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가 하나다 보니까 뒤에 파라미터에 대한 선언을 생략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저 알람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링이라는 메소드를 지연 시간을 가지고 1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클로저를 사용하는 타이머 예제입니다. 타이머에 스케줄 타이머 똑같이 들어가죠. 지연 시간과 들어갑니다. 클로저 사용할 때 우리가 트레이닝 클로저로 해가지고 클로저가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을 앞에 두고 in 앞에는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에 대한 거. 리턴 타입이나 파라미터의 타입 선언을 생략했네요. 타이머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에 대한 실행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클로저를 사용하는 타이머 예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알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을 사용하기 전에요. 일단 객체의 동작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특정 객체의 동작을 일어나게 하려면 그 객체에 대한 참조를 이용해서 그 동작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하죠. 이런 형태로 특정 객체의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뭔가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죠. 알림은요, 똑같이 알림을 이용해서 특정 객체를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은 뭐랑 비슷하냐? 미아 찾는 그런 방송이요, 혹은 라디오 방송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아를 찾는다거나 혹은 라디오 방송을 한다거나 어떻게 하죠? 방송국으로 가서, 즉 중앙알림센터에 가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알림이 발생하면, 그 방송이 나타나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알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센터에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감시하고 있던 객체는 그때 동작하게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 객체를 동작시키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림을 쓰기 위해서는 알림은 노티피케이션이 있고요. 이 알림은 중앙방송국에 해당하는 알림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림센터는 뭘 하느냐? 알림을 발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방송국과 같죠? 알림을 발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림을 청취하는 청취자 역할, 그렇죠? 청취자, 여기서는 알림에 대한 감시자, 알림 감시자, 옵저버라고 합니다. 그런 옵저버를 등록하는 역할을 알림센터가 합니다. 알림 감시자, 옵저버가 필요하게 되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알림을 알림센터를 이용해서 등록해야 되고, 그때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그 동작까지 같이 등록을 합니다. 대부분의 API를 보면은 등록하는 API가 있으면 반대로 제거하는, 삭제하는 API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센터에 가게 되면요, 알림 감시자를 제거하는 API가 있어요. 언제 쓰죠? 알림 감시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알림 감시자를 제거를 합니다. 그럼 알림 사용하는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림센터를 얻어야 되는데, 알림센터 얻는 방법은 노티피케이션 센터의 디폴트, 싱글턴 방식으로 알림센터 객체에 대한 참조를 얻어옵니다. 그 다음에 알림을 감시하는 옵저버를 등록하는 A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는 add 옵저버인데 옵저버 객체와 셀렉터를 이용해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API는요, 세 번째 있는 name이라는 파라미터 있죠? 이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옵저버가 감시하고 있다가 셀렉터로 동작하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API는 또 add 옵저버이긴 한데요. 역시 또 이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번엔 어디죠? 이 클로저가 동작합니다. 함수 타입이 클로저가 되죠. 오퍼레이션 Q는 이 클로저가 동작하는 오퍼레이션 Q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로저를 이용한 API는요, 셀렉터와 객체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림을 감시하는 옵저버를 등록하는 API가 있고요. 알림 감시를 해제하는, 옵저버를 해제하는 리무브 옵저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저버 자체를 생략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알림에 대한 옵저버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iOS에서 요 알림을 어떻게 사용하나, 옵저버를 어떻게 등록하나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예제 코드는요, 키보드가 나타나는 알림에 대한 옵저버, 그 다음에 셀렉터를 등록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해서요, add 옵저버를 합니다. 옵저버로 셀프를 넣었습니다. 이 코드가 동작하는 객체, 그 객체 자체를 옵저버로 등록합니다. 셀렉터로는요, 핸들 키보드 윌 쇼라는 메소드가 동작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름은 노티피케이션 네임 UI 키보드 윌 쇼라는, 이런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셀프에 있는 핸들 키보드 윌 쇼라는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알림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옵저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알림을 사용하게 되면요, 알림을 발생시키는 입장, 그 다음에 뭔가 동작하는 입장, 서로에 대한 참조가 필요 없이 그냥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림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메소드에 대한 예제입니다. 아까 핸들 키보드 윌 쇼라는 메소드가 동작한다고 그랬고요. 알림을 사용하는 셀렉터는 파라미터로 알림 객체가 전달이 됩니다. 이 알림 객체에 의해서 어떤 알림이 발생했나,
알림에 대한 보조적인 정보들을 추가로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감시자를 해제하는 리무브 옵저버를 이용해서 아까 셀프를 등록했었죠? 그 셀프를 제거하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클로저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해서요. 애드 옵저버를 합니다. 예. 이번엔 키보드 디드 쇼라는 알림이 되고요. 여기다가 클로저를 이용해서 입력하죠. 클로저의 파라미터로는 노티피케이션 인 들어가고요. 클로저에 대한 구형 코드 작성합니다. 이렇게 클로저로 등록한 옵저버 같은 경우는 제거할 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옵저버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클로저를 이용해서 알림 감시, 즉 옵저버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옵저버를 생략하는 코드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림을 발생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전까지 모르셨죠? 네, 남이 만들어 놓은 알림, 즉 시스템 알림을 이용해서 그거를 감시하는 옵저버 등록하는 코드를 봤죠. 이번엔 우리가 알림을 발생시킨 걸 할 겁니다. 일단 그러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우리가 알림을 정의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notification.name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정의한 알림을 발송시킨 거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있는 post라는 이름의 API가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보수적인 정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티피케이션이 파라미터로 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림을 정의합니다. notification.name 문자를 정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알림을 하나 정의한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림을 감시하는 감시자 있죠? 감시자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용해서요. 애드 옵저버에서 등록합니다. 이건 이미 봤던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알림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해서요. 포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알림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알림이 발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알림이 발생했을 때 이 알림에 대한 옵저버가 있으면 그 옵저버가 동작합니다. 옵저버에 있는 셀렉터가 동작해야 돼요. 만약에 이 알림이 발생했을 때 옵저버가 없다, 등록된 옵저버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냐? 청취자가 없는 그런 방송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옵저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등록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알림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옵저버가 동작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림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알림 발생을 감지하는 옵저버 등록하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멀티스레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앱을 사용했던 경험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사용하다 보면은 뭔가 복잡한 작업,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뭔가 큰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들, 이런 종류들의 작업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사용자가 계속 기다리도록 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작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도록 해준 그런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게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즉 복잡한 작업을 하면서도 즉 사용자의 UI가 멈추지 않고 대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기법의 기본은 멀티스레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는요, NS 오브젝트와 셀렉터를 이용한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스레드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Q와 오퍼레이션을 이용한 방법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NS 오브젝트와 이제 셀렉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NS 오브젝트는요, 셀렉터를 이용하는 API가 있는데 우리 셀렉터 다룰 때 한번 보긴 봤을 겁니다. 그 중에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API가 있습니다. 한번 그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폼 셀렉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가 파라미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파라미터에 대한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기하느냐 이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보면은 뭐가 있냐? 백그라운드가 있죠? 이거는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키는 겁니다. 즉 이 셀렉터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킬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메소드는요, 메인 스레드가 있죠. 얘는 메인 스레드에서 요 셀렉터에 있는 코드를 동작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한번 코드로
상세 코드로 예제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물론 셀렉터를 쓰기 위해서 NS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메소드를 만들죠. 이 메소드는요, 단순히 0에서 10까지 콘솔로 출력하는 API가 됩니다. 출력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할 건데 2번 사용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연달아 호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0에서 10까지 출력하고 또 0에서 10까지 출력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멀티스레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걸 기대하느냐? 0에서 10까지 출력하는 동작과 또 0에서 10까지 출력하는 동작이 동시에 동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멀티스레드가 되죠. 그래서 콘솔 어떻게 출력이 될 거냐? 0, 0, 1, 1, 뭐 약간 순서가 다를 수 있죠. 2, 3, 2, 3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짰나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는 하나 필요합니다. 마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생성했고요. 그 객체를 이용해서 perform selector 합니다. 두 개를 연달아 호출하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키도록 만들었고요. 셀렉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없는 메소드니까 위드앤 닐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셀렉터가 멀티스레드 동작해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레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레드는 스레드 타입 이름이 스레드가 돼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도 셀렉터를 이용해서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로저를 이용해서도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API를 보면요. 타입 메소드, 디태치 뉴 스레드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에 함수 타입 보이죠? 보이드에 얘도 보이드인, escape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클로저를 이용해서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셀렉터를 이용해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한 셀렉터는요. 타입 메소드다 보니까 객체에 대한 참조가 없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 객체에 있는 셀렉터가 멀티스레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파라미터 있고요. 그러면 스레드를 이용한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셀렉터와 클로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정의합니다. 0에서 10까지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count10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키도록 할 거예요.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드는 코드 필요하고요. 스레드 이용해서 detach new thread, 셀렉터 이용 방식, 객체, my class에서 만들어진 객체, count10이라는 메소드에 대한 셀렉터.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count10이라는 메소드가 이 API에서 멀티스레드로 동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클로저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스레드에 detach new thread, 가로가 없네요. 트레이닝 클로저에다가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로가 생략됐어요. 중가로 이후에는 클로저를 입력하는 코드가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레드를 이용해서 스레드 타입을 이용해서 멀티스레드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셀렉터나 클로저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키는 코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멀티스레드를 작성하다 보면요, 이렇게 셀렉터나 클로저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는 코드가 자체 상태를 가지고, 즉 프로퍼티나 혹은 다른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별도의 클래스 타입, 스레드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로 동작해야 되는 코드는요, main이라는 함수, main이라는 메소드 안에 만들어요. 물론 상속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붙여서 재정의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스레드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스레드 상속받아서요, main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로 스레드로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이 안에 작성합니다. 이렇게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었죠. 객체를 만들고요. sta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start로 동작시키면 메인 내부에 있는 코드가 동작합니다. 주의해야 될 건요, 내가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메인으로 호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호출한 해당 스레드에서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에 있는 조금 더 스레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레드 안에는요, 커런트라는 게 있어서 현재 동작 중인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동작 중인지 끝났는지에 대한 상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작하는 코드가 멀티스레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슬립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스레드를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레드를 만들고 동작시키는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만들죠? 부모 클래스는 스레드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그 안에 멀티스레드로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아까 동일합니다. 그냥 0에서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그에 대한 스타트를 이용해서 스레드에 있는 기능을 멀티스레드로 동작하게 만드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티스레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멀티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성능상으로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 너무 많은 스레드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면은 메모리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스레드 간에 CPU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느냐? 동시에 동작하는 스레드 숫자를 제한하자. 예, 이렇게 멀티스레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사용할 때는요, 동시 동작하는 스레드 개수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동시 동작하는 숫자가 꽉 차 있다면 대기를 시켜야죠. 그 다음에 여유 자리가 생겼다. 예, 동작하던 스레드 끝났다. 그럼 대기 중인 것을 다시 동작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먼저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Q라는 게 있죠. 그래서 Q를 이용해서 스레드를 관리해주는 오퍼레이션 Q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만약에 화면 전환 등으로 이용해서 화면 전환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더 이상 스레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대기 중인 스레드를 한 번에 다 취소해야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오퍼레이션 Q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개별 스레드를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Q 기반으로 멀티스레드 관리해주는 오퍼레이션 Q와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Q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퍼레이션 Q가 됩니다. 이 오퍼레이션 Q는 뭐가 제공해주냐? 오퍼레이션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보니까 오퍼레이션 있죠? 예, 오퍼레이션 Q에는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다른 게 보이죠? 콜론 이후에 함수 타입입니다. 예, 클로저를 역시 또 오퍼레이션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Q에는요, 대기 중인 오퍼레이션을 전부 다 취소하는 기능이 있고요. 최대 몇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동작시킬 것인가, 얘가 중요한 거였죠. 그걸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Q 중에서 특히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도록 이제 메인 오퍼레이션 Q를 얻어오는 기능도 오퍼레이션 Q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퍼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은요, 클래스로 만들면 되고요. 오퍼레이션을 상속받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 내부에 동작하는 코드는요, 스레드와 똑같이 메인이란 이름의 메소드로 만듭니다. 물론 재정해야 되고요. 이런 형태로 메인 안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멀티스레드로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이용해서 멀티스레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Q를 만들죠. 오퍼레이션 Q 객체를 만듭니다. 일단 동시 동작하는 최대 개수를 2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가 4개, 5개가 되더라도 2개만 동작하고요. 나머지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Q에다가 오퍼레이션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오퍼레이션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dd에서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코드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개를 넣다 하더라도 2개만 동시에 동작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저를 이용해서 오퍼레이션을 추가하는 기입니다. 트레인 클로저죠. 가로가 생략됐습니다. 클로저 안에다가는 역시 또 0에서 10까지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퍼레이션과 오퍼레이션 Q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멀티스레드에 대한 실습을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스레드를 만들 때 스레드 클래스 만들어 하는 것을 했었죠. 스레드 클래스 만들 때는
부모 클래스는 스레드. 그 다음에 내부의 멀티 스레드로 동작해야 되는 코드는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버라이드가 붙는 건 같고요. 이렇게 만든 스레드 클래스는요,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켜요. 근데 지금 환경은 이제 커맨드 라인 프로젝트로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제 멀티 스레드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에 그 커맨드 라인 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멀티 스레드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코드를 실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여기서는요,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 만들기, 그 다음에 메인 이용해서 코드 작성하기, 그 다음에 스타트를 이용해서 동작시킨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Q를 이용해서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는 기법을 봤었죠. 그 부분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Q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Q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동시에 동작하는 최대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죠. 3개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에는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서 추가합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스레드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대신 부모 클래스가 오퍼레이션입니다. 메인에다가 만들고요. 똑같이 0에서 10까지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멀티 스레드 동작하는 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슬립을 이용해 가지고 초단이니까요. 이 정도의 약간 쉬는 시간을 둬 가지고 멀티 스레드가 동작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Q에다가는 이제 오퍼레이션을 추가해 놓은 걸 작성할 거예요. 애드에서 집어넣습니다. 오퍼레이션 객체 필요하죠? 한 3개니까 한 5개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만들었고요. 파라미터로 각각 5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이제 멀티 스레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종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의 종료를 기다리게 만드는 기능이 Q에 있어요. wait until 이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프로세스가 멀티 스레드가 다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 예측 한번 해보시고 보겠습니다. 결과 나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죠? 0이 3개 찍혔네요. 오퍼레이션을 5개를 추가했습니다만 어떻게 나오나요? 3개만 동작하죠. 그러다가 다 끝나게 되면은 3개가 동시에 다 끝나버렸으니까 남은 2개가 마저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오퍼레이션 Q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수의 스레드를 동작시킬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최대로 동시 동작하는가 설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 스레드를 이용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데이션 4개의 강 중 3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거는 타이머를 살펴봤었죠.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요. 특정 동작을 즉 셀렉터를 이용하거나 클로저를 이용해서 지연 호출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을 살펴봤습니다. 알림은 알림 센터를 이용해서 알림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알림에 대해서 감시하는 옵저버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살펴봤었죠. 그래서 셀렉터를 이용해서 멀티스레드로 동작시킬 수도 있었고요.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동작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Q와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최대로 동작하는 스레드 개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Q를 이용한 멀티스레드 기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다루는 세 번째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